자, 이번엔 영화 이런 대사가 생각납니다. 난 한 놈만 팬다. 이런 생각나는데 바로 이 조국 혁신당 얘기입니다. 조국 대표가 어제도 정부 여당에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요.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지금 나라를 2년간 망친 사람은 자기와 자기의 보스인 윤석열 대통령인데 마치 이재명 조국이 나라를 망친 것처럼 말하는 것도 일반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일단 그 정치를 하겠다는 목표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권력 유지란 거 외에는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저는 아직도 문제의 핵심을 모르고 있다. 이 총선 참패 후에도 모든 문제의 근원이 대통령 자신임을 인식 못하고 있는 거고 옛날에 그 클린턴 대통령 선거할 때 유명한 그 영어 구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약간 바꾸면 stupid, it's you 인 거죠. 그 당시는 이제 경제다, it's the economy라고 그랬는데 stupid, it's you인 거예요. 그거를 지금 모르고 그것을 참모들이 얘기를 안 한 겁니다. 당신이 문제입니다. 말하다간 잘리니까. 네, 영어 단어를 굳이 한글로 좀 옮기진 않겠습니다. 자, 이정훈 실장님. 네. 일단은 한 전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한테 일단은 조국 대표가 굉장히 거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요즘 결이 다르죠. 이재명 대표는 그래도 굉장히 품격 있고 그리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지금 어떤 스타일 자체가 선거 때와 다른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75석의 야당 대표로서의 어떤 모습이겠죠. 그런데 조국 대표는 굉장히 거칩니다. 매일같이 하나씩 지금 어떤 행동이나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조국 대표에게는 이재명 대표만큼의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간이죠? 사법 리스크죠. 그러니까 항소심은 이미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 3부에 이제 배당이 돼서 네. 전원 합의체로 가지 않으면 4개월 이내로 그러니까 그 대법 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지금 거의 모든 어떤 법조인이 아마도 항소심이 기각되거나 또 뭐 각하될 가능성이 대법에서는 없다라고 한다면 예. 자신한테 주어진 4개월 동안 최대한 이 정부에 타격을 주고 그다음에 자신이 의지한 대로 사법의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보겠다라는 그런 그 계획하에 매일같이 이렇게 쏟아내는데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자신의 어떤 보복 이런 것들은 사실상 권력과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지금 조국 대표한테 주어진 권력은 그렇게 쓰라고 지금 주어진 권력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범죄 혐의자들이 모두 다 선출될 권력이라고 해서 권력을 쥔 다음에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원한을 전부 다 보복을 하게 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같이 쏟아내는 어떤 발언들 역시 자신이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는 해야지 나를 이렇게 망친 것, 우리 가족을 망친 것 이걸 되풀이하면서 보복의 언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지금 조국 대표에게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갈 길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네, 박진영 부원장님. 일단 조국 대표 말 들어보면 그냥 야권의 어떤 돌격 선봉장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들으십니까? 맞습니다. 이종근 평론가 말씀처럼 조국 장관은 시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속도전을 하고 있다. 속도전이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국 혁신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좀 더 강한 비판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 표현하자면은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려야 되겠다라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지지했기 때문에 그 지지층의 목소리를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이런 부분도 존재합니다. 조국 장관을 향한 여권의 비판은 그냥 반사하면은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중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본부장 의혹들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민정수석 시절에 조국 장관이 윤석열 그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복수의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과거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비공식 인터뷰라든가 이런 쪽에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결국 조국 장관의 뒷면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존재하고 있고 그림자처럼 닮은 측면들도 있다. 그런 부분에서 그 닮은 측면에서 한 사람은 가해자가 되어서 권력을 누리고 있고 한 사람은 피해자가 되어서 가족이 도륙당하는 이런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예. 저는 조국 장관이 저런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개인 간의 감정의 문제지만 이것이 국가의 운영의 문제로 지금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국 장관은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건곤일촉의 승부를 내겠다. 그런 흐름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강진애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조국 대표의 쭉 말씀하셨는데 국민의 4분의 1이
어쨌든 조국 대표 조국당을 찍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이죠. 오늘 신문에 또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던데 조국 혁신당을 국민의 4분의 1이 찍은 이유 뭘까요? 잠깐 얘기해 보면. 네, 이번 총선에서 24.6%의 국민들께서 조국 혁신당을 이제 비례대표에서 지지를 하셨다라는 것이 밝혀졌고,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한 언론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투표를 하신 분들은 일단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생각들도 갖고 계셨는데, 세 번째는 조국 대표의 어떤 개인적인 매력, 뭐 외모라든지 화법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 번째로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지금 조국 혁신당이 창당 한 달 만에 12석이라는 정말로 큰 원내 3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대 양당에 대한 국민들께서의 그동안의 실망감, 그리고 조국 대표와 그 조국 혁신당이 이번 총선 과정에서 보여줬었던 어떤 선명함,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 조국 대표가 갖고 있는 어떠한 사법 리스크, 가족들의 모든 사법 리스크들을 국민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시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조국 혁신당이 좀 입지와 뭐 속도를 높이고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태도가 좀 총선 전과 이후로 좀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인하하겠습니다. 양당의 극한 대립을 완화하는 완충 역할이 커질 것이다. 그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현행은 계속 유지는 돼야 되겠죠. 20석 기준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 네. 저는 교섭단체를 만들겠다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그 만만치 않은 문제거든요. 그쵸. 그래서 서두르지 않을 생각이고요. 지금 저희가 12석, 저는 12채의 그 세빙선을 갖추었다 이런 말을 거창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8척의 세빙선을 더 갖추고 싶은데, 그런데 또 조심스러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쪽수를 막 늘리는 데 집중하다 보게 되면 당의 정체성이 흩어질 수 있거든요.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그런 방식, 그런 시간에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막 이 사람 저 사람 강제로 당겨오고 꼬우고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내 이 교섭단체 관련한 얘기였는데, 자, 유소름 행정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이 굉장히 견제에 나선 모습입니다. 도와줄 것들 하다가 이게 너무 커지니까 견제, 이런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본질적으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은 같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냥 견제라기보다는 뭐 그냥 약간 조금 뭐 곤란한 점이 조금 있다. 특히 이제 원내 교섭단체 의석수를 예전에는 민주당이 선거 공약으로 20석에서 좀 낮추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지금 뭐 지도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 들어보면은 그거는 이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췄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게, 지금 국회 상임위가 18개 정도 되는데 교섭단체가 되면은 상임위마다 다 간사가 이제 세워져야 되거든요. 거기에도 이제 기준에도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교섭단체 낮추는 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다. 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 어쨌든 조국 혁신당 그리고 뭐 개혁신당 뭐 이렇게 이제 야권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되게 선명하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야당이고 마청이긴 하지만 어쨌든 175석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어서 또 수권 정당의 면모를 좀 보여야 돼서 선명성 경쟁에서도 약간 조금 곤란한 점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할 분담, 계속 나오는 역할 분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강전혜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들? 네, 원내교섭단체가 되면은 일단은 지금 행정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상임위에 간사를 파견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간사가 상임위에서 일정 같은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지만, 국무위원, 그러니까 장관에 대한 출석 요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조국 혁신당에서 뭐 법사위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거기에 그 관련된 장관들을 자꾸 소환을 하고, 이분들이 사실은 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선명성 경쟁에 있어서 좀 민주당의 우위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원내 3당으로서 비례만으로 이렇게 들어왔다 생각하는데요. 네. 어떠한 이러한 전국 주도권에 있어서 야당에서 이러한 선명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조국 혁신당에서 보였을 때 민주당에서
의석수는 훨씬 많지만 여기에 밀리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와 지금 사실 또 조국 대표가 다음 대선 과정에서의 어떤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너무 사람이 많지만 조국 혁신당은 12명이고 사실은 조국 1인 체제로 지금 볼 수가 있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요. 이러한 문제도 있어서 아마도 총선 공약이었지만 민주당에서는 원내교섭단체를 20명에서 낮추는 것에 대해 지금 좀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두 당의 미묘한 어떤 행보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민주당이 약간 조국 혁신당의 견제에 나선 모습인데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최고위원이 조국 혁신당이 워크숍에 가서 강연을 했다가 민주당 지지층에 문매를 맞고 해명글까지 올렸어요. 장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 카페죠. 제명인의 마을에 정청래 의원이 글을 올렸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자신이 초청 강연을 왜 하게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자신은 21대 총선에서도 예비 후보와 영입인재 교육을 담당을 했었고 이번에도 민주당 영입인재들에게 강의를 진행하던 와중에 조국 혁신당에서 우리도 좀 해달라 이런 초청이 있었고 당 최고위에 이를 미리 공유한 뒤에 강연을 했다고 했습니다. 강의 내용은 입법 활동, 예산 감시, 상임위, 지역구 관리 등이었다면서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으로서 서운하실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리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제가 앞장서서 지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네. 자, 이종우 실장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민주당 내에서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네. 자, 정청래 최고는 굉장히 좀 난감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대단히 비상식적입니다. 조국 혁신당과 지금 민주당이 강령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정치 철학이 굉장히 다른가요? 스스로도 지금 많은 어떤 그런 그 선거 과정을 통해서 두 정당은 거의 일란성 쌍생화 못지않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떤 태도를 갖고 또 여러 가지 지향점이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지나친 팬덤 정치예요. 이 팬덤들이 바라보고 있는 건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집단만 순수하게 지지하고 숭배하고 또는 어떤 특정 정치인만 숭배를 하고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이질적이면 남의 정당 그래서 비판을 하고 배타적인 어떤 상황이 되는 것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정당이라든지 정당 민주주의 혹은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어떤 민주주의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와 같은 어떤 그런 그 선상에서 어떠한 협상을 하고 또 어떻게 결과를 내는가 이게 정치이지 조금이라도 다르면 또는 이게 다른 정치인을 지금 따르고 있는 어떤 집단이면 배타하고 비판하고 거리를 두고 우리만 순수하다라고 한다면 정치가 아니라 그건 거의 종교로 바뀌는 거거든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평론가님 말씀에 제가 하나만 좀 네. 덧붙이면 제가 정청래 의원이 조국 혁신당에 가서 강의를 했다라는 이제 언론 기사를 보고 되게 의아하다 생각했거든요. 어떤 지점이죠? 정청래 의원이 지금 가서 한 얘기가 입법 활동, 예산 감시 활동, 특위 상임위 활동, 지역구 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조국 혁신당 이번에 당선인들에게 본인이 강의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조국 혁신당 안에 지금 황운하 의원 있잖아요. 황운하 의원이 민주당에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활동을 했는데 황운하 의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강의 내용을 왜 하필이면 정청래 의원을 초청을 해서 했을까? 좀 그게 의아하다 생각을 네, 했습니다. 박재영 부원장님 의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초선하신 분하고 사선하신 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네. 이 사실은 제가 좀 확인을 해보자면은 네. 그 팬카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을 칭찬하는 글이 9대1로 많아요. 더 많습니까? 일부예요. 일부 당원들이 이제 비판을 했다. 예,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숫자는 한번 저희가 한번 체크해봐야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청래 의원이 올린 글에 뭐 댓글이나 이런 게 뭐 700개, 800개가 달렸어요. 그런 상황이고요. 아니 국민의힘에서 가서라도 강의해 줄 수 있죠. 그럼 뭐가 문제가 됩니까? 지금 하는 게 의정활동 잘하라는 이야기인데 정쟁 이야기가 아닌데 저는 뭐 당연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대다수의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오히려 정청래 의원이 잘했다라고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좀 전해드리고 싶네요. 예.